예, 이번 차수에는 그 재고자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뭐 동영상을 들으시는 중소기업에서도 뭐 여러 가지 업종이 가능하시겠지만, 우리 이제 가장 전형적이고 전통적인 제조업 있지 않습니까? 중소제조업. 제조업의 경우는 이 재고자산이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텐데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서비스업이라면 또 재고자산이 없기도 하겠죠. 이렇게 재고자산은 자신의 업종의 뭔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중요한 뭐 역할이나 포션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재고자산이 기업 회계에서는 약간 문제가 되거나 이슈가 될 수도 있는데, 세법에서는 실은 별 이슈가 없죠. 왜냐면 아시겠지만 세법상의 그 평가에 대한 대관점, 평가에 대한 대관점은 이제 무조건 원가법이죠. 무조건 원가법이다 보니까 이제 원가 평가만 인정되고, 그 외에 뭐 시가 평가를 내서 평가 손실을 잡거나 그러면 싹 다 부인하게 돼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 재고자산에 대해서도 원가법만 가야 해서 법인세법에서는 그다지 어려운 세무 조정은 없는 걸로 사료가 됩니다. 자, 75페이지에 제3절에 로마자 1번의 정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재고자산은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 과정에 있는 자산 및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제 재고자산은 상품, 제품, 제공품, 원재료, 저장품, 기타의 재고자산 등으로 분류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그리고 재고자산에 포함되는 공구 및 비품은 단기 생산 과정에서 소비 또는 투입될 품목의 하나며 한 회계기간 이상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이면 고정자산으로 분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제가 지금 약간 읽은 부분은 재고자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분류에 대한 방법이니까, 회사가 매년 해오던 대로 하는 경우에도 뭐 독특하게 새로운 방식이 뭐 개발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재고자산이 늘지 않는 한 큰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이 되니까, 뭐 특별히 크게 문제시 될 만한 그런 규정은 없어 보입니다. 이 중요한 건 미착상품이죠. 미착상품. 이 미착상품에 대해서 뜻밖의 회계 처리를 좀 간과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미착상품을 잠깐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죠. 미착상품이라. 자, 이 미착상품을 이해하시려면 인콜텀즈라는 내용을 아셔야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정형화된 국제 간의 거래 조건, 무역 거래 조건이라고 얘기하는데 인콜텀즈라고 하죠. 뭐 제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좀 부족하거나 좀 더 이쪽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은 네이버나 다음 같은 구글 사이트 이런 데 가서 인콜텀즈를 딱 검색하면 아주 훨씬 더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이 인콜텀즈는요, 10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 되거나 개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인콜텀즈 2010, 즉 2010년 인콜텀즈를 공부하시면 딱 맞겠습니다. 자, 이게 총 대표적으로 11가지의 국제 무역 정형화된 거래 조건인데요. 1번 공장 인도 조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마지막으로 11번은 관세 지급 조건 또는 관세 인도 지급 조건까지 해서요. 이거는 DDP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11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자, 제가 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들으신 것도 있고 못 들은 것도 있을 텐데요. 이 4번, 5번, 6번. 이게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바로 그 FOB, CFR, CIF,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요건이죠. 제일 좋아한다기보다는 제일 일반적으로 국제 간의 무역 조건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FOB, CFR, CIF일 겁니다.
자, 가장 쉽게 좀 설명을 드려보죠. 이게 저예요. 한국에 있는. 이게 아메리카예요.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브라이언, 예, 브라이언이라는 수출상이 있고요. 이게 나죠. 림. 제가 이제 수입상이죠. 그럼 이제 브라이언이 저한테 물건을 보낸다고 이렇게 물건. 예를 들어서 원단 같은 원재료를 보낸다고 쳐요. 근데 민망해서 이거 어쩌죠? 제가 이번에 수입이 처음이거든요. 수입을 처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옆 사람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말이지, 그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그 배죠. 비행기가 아니라 배도 좀 내가 알아봐야 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뭐 또 세관 통과도 해야 하고, 또 우리나라로 들어와도 뭔가를 통과해야 하고, 이게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문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머리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원단의 그냥 이 가격만, 원가만 따지면 100만 원인데 내가 뭐 할 줄을 모르니까 별 수 없이 처음에는 누구한테 기대고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까? 브라이언 아저씨한테, 브라이언 아저씨, 내가 정말 미안한데 이번에 수입은 처음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좀 그 나라에서 뭐 운송도 하는 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까지,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관세까지 싹 다 내고 통관을 시키면 내가 그때 인도하겠다. 그러면 이게 100만 원보다 커지겠습니까? 작아지겠습니까? 아주 훨씬 커지죠. 훨씬. 그래서 이게 500이라고 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물건값이, 원단 가격이 100만 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그 수송료, 거기에 대한 보험, 그 다음에 대신 나한테 관세까지 통과를 시켜줬으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줘야 하는 관세 등등 하면 무려 500만 원이 되는 거죠. 500만 원. 자, 근데 여러분 아시죠? 모든 일은 처음만 어렵습니다. 이거 브라이언이 좀 나 대신에 돈 받고 하는 거를 어깨너머로 보니까 갑자기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이거 저 정도면 나도 할 수 있는데,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내가 이제 야금야금 하나씩 내 걸로 가져오는 거예요. 브라이언 씨, 이제 우리나라 부산항에까지만 갖다 줘라. 그럼 내가 우리나라 세관은 통과할 수 있다. 그럼 10번, 9번 막 올라가다가 결국은 이거 한 1년 열심히 해보니까 내가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수입의 달인이 돼버린 거죠.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브라이언, 지금까지 고마웠다. 너 이제 그 미국 중부에 있는 네 완성 공장에다가 완성만 시켜놓으면 내가 알아서 이걸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내가 그 미국 육상 운송 있죠? 그러니까 중부에서 저 어디 캘리포니아 어디 뭐 서해안까지 나오는 내가 트럭도 내가 잡을 수 있다. 그리고 거기서 배도 내가 통과시킬 수 있고 우리나라까지 운송도 할 수 있고 내가 우리나라 부산에 있는 세관까지 통과한다. 하나씩 내가 야금야금 가져오는 거죠. 결국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브라이언의 공장에서 만들어만 놓으면 내가 가져온다는 뜻이죠. 이제 이렇게 하면 100만 원만 내시겠죠. 뭔 소리인지 알죠? 자, 이게 소위 인콜텀즈라고 해서 정형화된 무역거래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FOB, CFR, CIF는 어디서 가져오는 거예요? 어디? 소위 요거를 본선 난관 통과라고 하죠. 난관이 아닌데 난간인데요. 그쵸? 본선 난간 통과.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항구에서 그 딱 짐이 우리 난간으로 딱 들어올 때 이 난간만 통과하면 결론적으로 내 거가 된다는 소리니까 FOB, CFR, CIF는 수입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야 우리 겁니까? 미국에서 출발만 하면 우리 겁니까? 후자인 거 아시죠? 이걸 손익분기점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얘기해서 FOB와 CFR하고 CIF는 같습니다. 본선 난간만 통과하면 내 건데요. 문제는 이 CFR은요, 이게 프레이트의 약자죠. 프레이트.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나라까지 오는 화물 운송비를 일단은 브라이언이 부담하고 내가 뒤늦게 거기까지 다 금액을 결제해 주는 게 CFR이고요. 거기에 비해서 CIF는 Insurance and Freight의 약자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면서 해상 운송보험이 꽤 있으니까요. 해상 운송보험하고 그 다음에 이 프레이트, 이 화물 그 운반비까지도 싹 다 브라이언이 부담해주고 내가 나중에 그 사람한테 더 많은 돈을 주는 것이 CIF니까
결론적으로 FOB, CFR, CIF는 미국의 그 본선 난간을 딱 통과한다는 위험의 분기점은 같으나 다만 이제 얼마나 더 서로 금액을 주고받는지의 차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이해했다면 이건 누구 거죠? 12월 31일자에 지금 배에 짐을 가득 싣고 태평양 하와이 근처에 떠있는 이 배에 있는 재고는 누구 겁니까? 누구 거겠습니까? 보통 다 이걸 한다고 했으니까 이건 내 겁니다. 즉 이게 바로 지금 교재의 75페이지 이쯤에 나오는 미착 상품이 되는 거죠. 미착 상품이 백이 되거나 외상마입금 뱀 아니면 단기 차입금 뭐 LC 같은 걸로 은행한테 거래 조건이 있다면 단기 차입금에 잡힐 수도 있는 거니까 바로 이 미착 상품은 지금 태평양 공해상에 떠 있는 내가 수입해오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 꼭 잡는 건데요. 제가 이제 몇몇 회사들을 보면 미착을 안 잡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착을 왜 안 잡았냐고 물어보면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지금 태평양의 공해상에 얼마나 많은 재고가 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구매팀하고 뭐 아주 긴밀한 업무 협조가 있어야 하는데 뭐 그렇지 못해서 못 잡았다라고 하는 회사도 있던데요. 그러시면 안 돼요. 미착은 반드시 잡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읽어봅니다. 미착 상품은 결산일 현재 도착하지 아니한 상품을 말하며 선적지 인도 기준에 의한 상품 구입의 경우, 자 이게 선적지 인도 기준이죠. 선적지 인도 기준에 의한 상품 구입의 경우에는 운송 중이라도 구매자의 재고자산에 해당되며 목적지 인도 기준에 의하면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해당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목적지 인도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선적지 인도 기준이니까 당연히 사오고 있는 사람의 재고자산에 들어가야 한다는 게 미착 상품의 정의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76페이지 로마자 2번의 기업회계 양가로 2번에 제품의 취득원가라고 해서 박스를 보시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기초 제공 재고품에 그 다음에 단기 총 제조 비용에 기말 제공품 재고액을 빼는 거고요. 매출원가는 기초 제품 재고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 더하시고 기말 제품 재고액을 빼시면 됩니다. 옆 페이지에 77페이지의 양가로 4번에 보면 취득 부대 비용이 있죠. 내용을 보면 기업회계 기준서에서는 취득 부대 비용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실무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 항목에 대해서 예시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그라미 1번 재고자산의 보유에 따른 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기간 비용으로 처리한다. 재고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무슨 창고료 같은 것도 들어가고 그러겠죠. 그런 것들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가 아니라 그냥 기간 비용으로 처리하라라는 게 이 규정의 취지고요. 동그라미 2번에 비정상적인 사건, 예를 들어서 자원의 낭비나 비효율적인 사용에 따른 지출도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즉 재고자산의 취득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된 지출만을 취득원가로 한다. 예를 들어서 수입과 관련한 수입 관세 및 재세금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취득원가에 들어가겠습니다. 77페이지의 이점을 보시면 재고자산의 저가평가인데요. 보면 양가로 1번 종목별 저가법과 조별 저가법 뭐 종목별 저가법하고 조별 저가법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종목별 저가법 자 보면 동그라미 2번에 선택 보시면 재고 항목들이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별저가법 적용이 가능하고 따라서 저가법은 총액 기준으로는 적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십니다. 다음 페이지에 이제 종목별 저가법하고 조별저가법의 내용이 있으니까 이것도 그 표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상세하게 서술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내용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가보시면요. 79페이지에는 법인세법의 내용이 있습니다. 법인세법의 내용. 1.1 취득원가죠. 자, 법인세법상 재고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은
법인세법 41조가 적용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점을 보시면 재고 실사 시 장부상 재고 수량과 실질 재고 수량과의 차이 발생 시라고 해서 양가로 1번 장부상 수량보다 실질 재고 수량이 작다면 내용을 보면 재고 부족분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없는 한 부족 수량을 매출도라고 보아 다음에 세무조정을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입금사님의 매출도락의 시가의 상여, 그 다음에 송금사님의 매출원가의 마이너스 요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제가 좀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게 없을 거라고 제가 믿고 싶지만 또 실무를 하다 보면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회계 처리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죠. 재고 실사라고도 하고도 재고 실사라고 하기도 하고 재고 조사라고 하기도 하죠. 보겠습니다. 여러분에서는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자, 우리 회사는 지금 현재 기말에 1000개 정도 재고가 있어야 돼요. 실제로는 아니라 장부상으로는. 그러니까 작년에 넘어온 재고에서 올해 우리가 단기 매입을 한 다음에 팔려서 빠져나가는 걸 빼면 만약에 장부상으로만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면 지금 1000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는요, 하나당 단가가 200원쯤 하죠. 그럼 우리는 장부상에 따르면 지금 약 20만원 정도의 재고가 있어야죠. 맞죠? 근데 이거 어쩌죠? 실제 세보니까 900개밖에 없어요. 장부가. 장부에는 1000개 있는 게 재고가 세보니까 900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개는 어디 날아갔어요. 썩었거나 아니면 여름에 태풍 왔을 때 같이 씻게 내려갔거나 아니면 누가 의도적으로 집에 하나씩 도둑질해 갔거나 아니면 쥐가 갉아먹었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 한 100개가 사라졌습니다. 어쩌죠? 단가도요. 실제 기말에 단가를 평가해 보니까 180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20원씩 떨어진 거예요. 큰일 났어요. 어쩌죠? 자, 이럴 때 지금 개수가 부족한 거 있죠? 100개. 100개 개수 부족한 거. 요거. 여기까지 뭐라고 하냐면 재고자산의 감모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200 곱하기 200원 곱하기 100개겠네요. 이거 어떻게 구하냐면 200원 곱하기 100개죠. 그러면 2만원이 이 재고자산에 대한 감모입니다. 감모. 요거는요. 요거 여기서부터 요거는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라고 하죠. 이건 어떻게 구하겠어요? 지금 여기가 180원이니까 20원이죠. 20원. 20원 곱하기 900개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 빨간색 이게 이제 남아있는 재고자산이죠. 남아있는 실제 재고자산은 결국은 900개 180원씩입니다. 원래는 20만원이 남아있었는데요. 결국은 이렇게 하면 얼마 남아있냐면 17만 2천원만 남습니다. 16만 2천원인가요? 네, 그렇네요. 16만 2천원이네요. 16만 2천원만 남고 나머지는 3만 8천원은 사라진 거죠. 제가 왜 이렇게 이걸 자세히 지금 그림으로 보여드리냐면 여기까지가 기업회계라면 세법은 말이죠. 세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재고자산을 시가평가를 하는 게 원칙이다 보니까
요거 특히 조심하셔야죠. 평가손실. 평가손실이 나오면 무조건 이 손실을 인정합니까? 부인합니까? 부인하죠. 송금불산입에 재고자산 평가손실에 18,000원에 유보 처리를 합니다. 왜냐면 원가법이니까. 근데 만약에요, 좀 희박하지만 만약에 회사가 소위 과세 당국에 저가법을 신고했다면 그때는 이 재고자산 평가손실이 그대로 송금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지금 뭐 실무에서 회계사 생활을 해오면서 뭐 저가법을 기본적으로 재고자산을 신고하는 회사는 극히 드뭅니다.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송금불산입으로 부인되는 게 맞죠. 이건 어떨까요? 이거 재고자산 간무는요, 요때 인정이 됩니다. 요때. 그 사유가 파손이나 부패라는 거죠. 파손이 뭔지 알죠? 뭐 사라진 거, 부패는 막 병이 깨진 거, 파손 났거나 부패 났을 때만 저게 송금이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시 말하자면 시가가 하락되거나 그런 것들은 송금 불산입이고요. 깨졌거나 파손 부패가 있으면 그때는 이게 송금 인정이 되죠. 제가 좀 저의 사례 하나를 얘기해 드리자면, 제가 예전에 뭐 국순당이라는 회사를 감사한 적이 있어요. 이 회사가 지금도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횡성에 이제 공장이 있습니다. 예전에 재고회사 참 많이 갔었죠. 그러면 공장 가면 이렇게 병이 있잖아요. 국순당 병이. 지금은 이제 이게 이 회사가 그 뭡니까, 그 백세주보다는 이제 우국생이라고 해서 그 막걸리로 상당히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 병이 많이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태풍이 막 몰아치고 하면 이게 막 바람 불고 하다 보면 술 상자나 박스는 많이 쓰러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 있는 병들이 와장창 깨지면서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술들도 다들 날아가 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전형적인 파손 부패입니다. 자, 참 뭐 폭풍우라든지 아니면 태풍에 박스가 넘어져가지고 병이 깨진 건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가슴 아픈 일이긴 한데, 이렇게 이면 깨진 거 그냥 국세청에다가 파손 부패를 사유로 해서 이 송금이라도 인정받으면 그래도 절세는 되는 거죠. 단 아시겠지만 국세청은 이 병이 진짜 깨졌는지 뭐 사라졌는지 누가 가져가서 먹었는지 알 수 없으니까 증거를 남기게 돼 있죠. 우리가 파손 부패의 가장 훌륭한 증거를 보통 뭐로 보죠? 일단 뭐 사진을 찍는다거나 이렇게 뭔가 사진으로 남겨서 이게 실제로 파손 부패 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폐기했다는 것을 잘만 그 세무당국에 입증만 하시면 송금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은 79페이지 이점에 재고 실사 시 장부 재고 수량과 실지 재고 수량의 차이 방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가 설명하는 것들이 이쪽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시고요. 80페이지 3번에는 평가 방법 신고라고 해서 다음 자산의 종류별 영업장별로 원가법과 저가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가법 신고는 우리나라에서 매우 드뭅니다. 저가법 중 총 평가 방법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뭐 별로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이때는 무신고시는 선입선출법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양가로 이번에 변경 신고는요, 이거 자주 평가 방법을 변경하면 일종의 분식 회계의 소지가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평가 방법은 자주 변경하고 있지 않은데, 만약에 평가 방법을 변경할 때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제 관한 세무서장에게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4번, 5번이 제가 지금 여기 칠판에서 설명을 드린 내용이죠. 4번 보시면 재고자산 평가손실에 대한 세무조정이라고 해서 기업회계상 재고자산 평가손실 계상에 대해서 법인세법상 저가법 신고한 경우에 하나여 인정되면 저가법 신고를 잘 안 한다고요. 그 다음에 저가법을 신고하고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때는 그냥 의무변경으로 본다. 결국 그러므로 원가법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장부에 계상된 평가손실은 싹 다 송금불산이 배라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 정상가액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의 평가라고 해서 파손이나 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액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원가법으로 신고해도 시가로 평가하며
평가 손실을 송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파손부패는 회사가 아무리 원가법을 지금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병이 깨진 거는 송금으로 인정된다라는 게 지금 이 규정의 취지입니다. 대신에 마지막 줄을 보시면 근데 이는 반드시 장부의 비용으로 계상하여야만 송금으로 인정된다고 그랬으니까 기본적으로 파손부패가 나면 기업회계가 먼저 이거를 송금 처리, 그러니까 비용 처리를 해줘야 세법에서 송금 인정이 되는 거지. 이걸 제가 소위 이걸 결산조정이라고 한 적 있죠. 그러니까 기업회계가 비용 처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법이 먼저 나서가지고 이걸 세무조정으로 적극적으로 송금 산입을 할 수 있는 그 소위 말하는 이게 신고조정 사항은 아닌 겁니다. 결산조정 사항이니까 이분을 좀 반드시 명심하도록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6번에 보시면 연불조건으로 수입하는 경우에 발생이자라고 해서 원자재를 연불조건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DA빌과 유산서 빌과 같은 이자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회계 처리 자체가 기업 회계는 이것을 이자 비용으로만 놔야 하지만 세법에서는 자산의 취득원가로 놓을 수도 있고요. 선택에 따라서 이자 비용을 놓을 수도 있으니까 기업 회계 이자 비용을 법인세법이 그대로 선택을 해버리면 이때는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재고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기업 회계 처리와 세법에서의 몇 가지 세무조정을 설명드렸습니다.